안녕하십니까. 한국부동산원 조민영 대리입니다. 오늘은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의 이해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요.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소통센터에 대한 소개를 먼저 해드리고요.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에 대한 설명, 그리고 관리 지역이 무엇인지, 그리고 관리 지역의 국비 지원을 어떻게 받는 것인지 순서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소통센터 소개입니다. 저희는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통합 지원센터로 국토부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통센터에 대한 안내 영상이 있는데요. 그건 저희 부동산원 네이버 블로그가 따로 있어요. 거기서 한번 찾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소통센터는 저희가 정책 지원, 그리고 민원 상담, 컨설팅, 설명회 위주로 하고 있고, 설명회 같은 경우에는 도시재생지원센터나 지자체 또는 주민분께서 요청하시면 저희가 방문해서 설명회 해드리고 있습니다. 소통센터의 구성원입니다. 먼저 대구 본사, 그리고 서울 사무소, 그리고 전국의 30개 지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국 30개 지사 또는 대구 사무소, 그리고 서울 사무소에서는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에 대한 설명, 그리고 또는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요. 대구 본사에서 이제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 계획 수립 컨설팅이나 관리 지역 국비 지원에 대한 사전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배경입니다.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은 재개발, 재건축과 같은 대규모 개발 방식으로 인해서 구역에 포함되지 못한 소외된 노후불량 주택의 원주민들이 이제 내몰리는 등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8년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을 할 수 없는 주민분들이 직접 자기 집을 스스로 개량하고 신축할 수 있는 사업이 도입된 것입니다. 자율주택 정비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자율주택 정비사업은 노후된 단독주택 또는 다세대 연립주택의 소유자들이 2인 이상 전원 합의를 통해 주민 합의체를 구성하고 스스로 주택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예외적으로 이제 공공임대주택을 50% 이상 공급할 경우에 대상 지역이 아니어도 한 명이 단독으로 시행 가능하고 대상 지역이 아니어도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자율주택 정비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건에 충족이 되어야 되는데요. 첫 번째 대상 지역입니다. 대상 지역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도시활력 증진 개발 사업의 시행 구역이거나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 지역이거나 빈집 밀집구역, 지구단위 계획구역, 정비구역, 예정구역 이제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요. 정비사업 해제지역이 이제 사업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시도조례로 정하는 지역이 있는데요. 시도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을 지자체 조례로 완화해 놓은 사항인데 인천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에서만 자율주택 정비 사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노후불량 건축물의 수가 사업 시행구역 건축물 수의 3분의 2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기존 주택의 수는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10호 미만, 다세대 연립주택인 경우에는 20세대 미만, 단독주택, 다세대 연립주택 혼합된 경우에는 20채 미만 가능한데요. 지자체 조례로 1.8배 완화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천의 경우 1.8배 완화 적용돼서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18호 미만 가능하고요. 다세대 연립주택 혼합된 경우에는 36세대 미만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율주택 정비사업 유형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자율형, 건축 협정형, 그리고 합필형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자율형이란 일반적으로 토지의 구획이 경계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각각의 필지에 각각의 건축물을 짓는 방식인데요. 필지 구획만 정리를 해서 내 집에 내 땅에 내 집을 지을 수 있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합필형입니다. 건축 행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방법인데 여러 가지 필지, 여러 개의 필지를 하나의 필지로 지적을 정리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일반적인 경우고요.
건축 협정형의 경우 조금 특별한데 여러 개의 필지가 있는데 이 필지를 건축 협정을 체결한 다음에 하나의 필지로 간주를 해서 사업을 하는 방식입니다. 원래는 개별 필지 각각 하나당 대지 안의 조경이라던가 뭐 건폐율이라던가 지하층의 설치라던가 이런 건축 사항들을 반영해야 하는 것들이 있는데 하나의 필지로 간주하다 보니까 이제 이 한 개의 필지로 보고 조경을 한쪽에 몬다던가 주차를 한쪽에 몬다던가 그러한 계획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래쪽 그림에서 보시면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50cm 이내로 건물을 붙여서 지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외관으로 봤을 때 지금 세 번째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한 동의 건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개별 등기를 해서 개별 소유자가 있는 거고요. 이렇게 세 가지 유형 중에 한 가지 유형을 선택하셔서 사업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자율주택 정비 사업을 할 경우에 기금융자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기금융자는 허그로부터 융자를 받으실 수 있는데 총 사업비의 50%의 한도로 융자 1.5%의 저리의 기금융자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이러한 사항으로 적용을 받으실 수 있고 공적임대주택을 20% 이상 공급할 경우에는 총사업비 70%까지 한도로 완화받아서 융자를 받으실 수 있고요. 공공시행자가 참여할 경우에는 총사업비 90%까지 상향이 됩니다. 그리고 공공시행자가 참여하거나 빈집이 연계되어 있을 경우에 1.2%의 금리로 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업비의 경우에는 초기 사업비와 본 사업비로 나눠져 있는데요. 초기 사업비의 자금 용도는 주민 합의체 신고 이후부터 사업 시행 계획 인가 전까지 비용으로 통상적으로 이제 주민 합의체를 구성하시면서 들었던 비용이나 아니면 계획 설계를 하는데 들었던 비용, 초기 사업에 드는 비용을 말합니다. 융자 조건은 총사업비 20%까지 받으실 수 있는데요. 기존에는 5%였습니다. 근데 올해부터 20%까지 받으실 수 있는 사항으로 바뀌었어요. 융자 기간은 3년 이내인데 주민 합의체 신고부터 그 사업 시행 계획 인가 전까지의 비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 시행 계획 인가 후에 본사업비를 받으시게 되거든요. 만약에 본사업비를 받고자 하시면 초기 사업비를 상환을 하셔야 돼요. 상환 방법은 만기 일치 상환 방식이고 이제 보증 지원은 없습니다. 이 보증 지원이라는 거는 뭐냐면 그 토지의 담보 가치가 있어요. 근데 그 토지의 담보 가치가 내가 받고자 하는 그 융자 금액보다 상향이 된다면 보증을 채권을 발급하지 않고도 이제 융자를 받으실 수 있지만 만약에 내가 받고자 하는 융자 금액이 내가 가지고 있는 담보 가치보다 더 많은 금액을 융자를 받아야 한다라고 하면 그 보증되는 토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큼의 1%를 그 보증 채권을 발급을 하셔야 돼요. 그때는 이제 주민합의체에서 비용을 지불하셔야 되고요. 본사업비에 대한 설명입니다. 사업시행계획 인가 이후부터 준공 또는 이전고 시까지 드는 비용을 이제 총사업비라고 하고 있고 그 비용에서 50%나 90%까지 이제 융자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5년 이내로 융자를 상환하시면 되는데 통상 준공 후 6개월까지가 기본적인 사항이고 그 후에 5년을 나는 더 융자를 받고 싶다라고 하시면 1년마다 갱신하셔서 이제 심사를 받으셔야 됩니다. 만기 일치 상환 방식은 초기 사업비와 동일하고요. 그리고 보증 지원은 본사업비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 가치보다 이제 공사비나 이런 것들을 더했을 때 총사업비 융자받고자 하는 금액이 일반적으로는 더 크거든요. 그래서 그 남는 금액만큼을 보증을 받으셔야 됩니다. 다음은 일반 분양분 선매입 지원입니다. 이 선매입 지원이라는 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사전에 매입 확약을 체결해서 일반 분양분의 이제 분양 리스크를 해소해주기 위해서 이제 도입된 제도인데요. 이거는 그냥 자율주택 정비 사업을 한다고 해서 받으실 수 있는 건 아니고 LH의 설계 기준이나 LH에서 매입을 할 수 있는 지역에 해당이 되어야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사전에 여러 번의 협의를 거쳐야지 이거를 이제 매입을 할 수 있다는 확답을 받으실 수 있고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시행되는 경우에서는 많이 매입, 선매입 지원을 받지는 못하고 계세요. 그래도 원한다고 하시면 LH 쪽으로 문의를 하시면 안내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율주택 정비 사업에서 만약 임대주택을 설치하게 되면 신축 주택이나 연면적 세대, 그러니까 신축 주택의 세대수나 연면적의 2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을 한다. 그러면 그 국계법에서 정하고 있는 용적률 상한까지 완화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주택 정비 사업 시행구역이 지자체 근린재생형 활성화 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거나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 지역 내에서 사업을 하시는 경우에는 아래에 있는 사항들 완화를 받으실 수 있는데요. 건폐율 완화, 가로구역 높이 제한 완화, 대지안의 공지 기준 완화, 그리고 조경 기준 완화, 채광 1조 완화, 동간거리 완화, 그리고 부대복리 시설 설치 기준을 완화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율주택 정비 사업의 사례입니다. 여기는 지금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일가인데요. 기존에는 상가주택이 3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자율형으로 사업을 시행하셨던 곳이고 3개의 필지가 있는데 거기에 상가주택이 하나씩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필지 구획을 조금 정리를 해서 여기에 각각 다가구를 지었어요. 그래서 다가구 3동을 지었고 한 다가구당 이제 6개의 가구가 들어가 있는 다가구를 지어서 주민분들, 주민 합체 3분이셨거든요. 그래서 각각 소유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셨습니다. 다음 가로주택 정비 사업입니다.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종전의 가로구역을 유지하면서 기반시설 추가 부담 없이 노후 주거지를 소규모로 정비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이제 여기에서 가로구역에 대한 요건이 만족이 돼야 되는데 지금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대상 지역 주변에 도시계획 도로나 아니면은 건축법에서 정하고 있는 6m 이상의 일반 도로 또는 공원, 광장 이런 부분들 도로로 간주될 수 있는 시설로 둘러싸여 있는 구역이어야 됩니다. 이 구역에 전부에서 시행하시거나 아니면 일부에서 시행하실 수 있는데요. 그냥 가로구역에만 둘러싸여 있다고 사업을 하실 수 있는 건 아니고 여기 다음 3가지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사업시행 구역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하여야 됩니다. 다만 이제 지자체 조례에 따라서 13,000제곱미터 이하로 정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공공성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2만 제곱미터까지 확대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추가로 설명드리자면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 시행하실 경우에는 10,000제곱미터가 아니라 20,000제곱미터까지 확대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 노후불량 건축물 수가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 2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 그 기존 주택 수 요건인데요. 단독주택이 10호 이상, 다세대 연립주택이 20세대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여기서 만약에 사업을 하고자 하는 대상 지역 안에 4m가 초과하는 도시계획 통과 도로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 가로구역으로 인정을 못 받으세요. 그래서 그 가로구역 안에는 4m 이상의 통과 도로가 없어야 됩니다.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할 경우에도 허그로부터 기금융자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자율주택 정비 사업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른 부분만 설명을 드리자면 초기 사업비를 총사업비 5% 그리고 15억 내로 받으실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보증지원 부분, 아까 자율주택 정비 사업은 초기 사업비에서는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워낙 사업비가 크다 보니까 초기 사업비 융자 받으실 때도 보증지원이 있습니다. 다만 여기는 전액 보증부 융자라고 해서 앞전에 설명드렸던 자율주택 정비 사업의 경우에는 토지 담보 가액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적용을 했잖아요. 근데 여기 총사업비 전체를 이제 담보부 융자로 보기 때문에 보증부 그 비율이 전액 보증부 융자로 지원이 됩니다. 네. 다음으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했을 경우 건축규제 완화 사항과 이제 임대주택 설치에 따른 특례를 받을 수 있는데요. 앞전에 설명드렸던 자율주택 정비 사업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다만 자율주택 정비 사업은 완화를 받을 수 있는 대상 지역이 정해져 있었다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그냥 사업 시행을 할 경우에 이제 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이러한 사항들을 완화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임대주택 설치에 대한 특례도 똑같습니다. 20% 이상 세대의 이제 신축 연면적이나 세대의 20% 이상을
공공임대주택이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실 경우에 국계법에서 정하고 있는 용적률 상한까지 지원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가로주택 정비사업 사례입니다. 기존에 이제 강동구 올림픽로에 있는 동도연립이었는데 여기가 이제 신축이 되면서 다성 이즈빌로 신축이 된 경우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기존 주택 수가 66세대이고 지상주차 40대였습니다. 근데 가로주택 정비 사업으로 다성 이즈빌로 신축하면서 그 기존 주택 66세대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96세대가 되었고요. 주차 대수의 경우 여기가 95대가 주차가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주택에 대비 주차장 대수가 0.6대였다고 한다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한 세대당 0.9대 정도 주차를 할 수 있는 요건은 완화가 됐어요. 그리고 지금 시세를 보시면 기존에는 2억 3천만 원에서 2억 8천만 원 정도의 시세였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시세가 7억에서 8억 원 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규모 재개발 사업입니다. 소규모 재개발 사업은 소규모로 주거 환경 또는 도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인데요. 여기는 이제 그 준공업 지역이거나 아니면 역세권 안에서 하실 수 있는 사업이세요. 그래서 여기서도 세 가지 요건에 만족이 되어야 하는데 일단 그 사업 시행 구역이 2개 이상의 법에서 정하고 있는 도로에 둘러싸여 있어야 됩니다. 그 도로 중에 하나는 꼭 6m 이상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사업시행 구역 면적이 5,000제곱미터 미만이어야 됩니다. 세 번째, 노후불량 건축물의 수가 3분의 2 이상 충족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소규모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시면 그 사업시행 예정 구역 지정을 신청을 하셔서 지정을 받으셔야 됩니다. 지정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1 이상 동의가 필요하고요. 시장 군수에게 지정 제안을 하시면 됩니다. 지정 절차는 아래에서 보시는 것처럼 토지 등 소유자 동의서 진구를 받고 시장 군수에게 지정 제안을 하신 다음에 주민 설명회 개최를 통해서 주민분들에게 다 안내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민공람일을 거치고 지방의회를 거치면 이제 지자체에서 공고 공시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예정지역으로 지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규모 재건축 사업입니다. 정비기반 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노후된 공동주택 단지를 소규모로 재건축하기 위한 정비 사업입니다. 대상 지역은 도정법에서 정하고 있는 주택단지로서 이제 아래의 사업 요건을 만족을 해야 하는데요. 사업시행구역 면적이 10,000제곱미터 미만이어야 되고 노후불량 건축물의 수가 역시나 3분의 2 이상이 되어야 하며 기존 주택의 세대수가 200세대 미만이어야 됩니다. 사업 절차의 경우 창립총회를 통해서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조합 설립 인가를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공자를 선정하게 되십니다. 시공자 선정하신 다음에 이제 건축 심의 받으시고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받으시는데 여기서 재개발 재건축과 다른 점이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따로 받으시는 게 아니라 관리처분 계획을 포함해서 사업 시행 인가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가가 끝나고 나면 이제 착공, 준공, 그리고 청산 및 조합 해상까지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사항들을 이제 간략한 표로 정리한 겁니다. 이거는 육안으로 한번 쭉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페이지에서 제가 앞서 설명드리지 않았던 부분만 설명드릴게요. 소유권 확보에 대한 사항이 있는데 자율주택 정비 사업의 경우에는 원래 소유자 전원 동의를 통해서 사업을 시행하시게 되는데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 지역에서 사업을 시행하실 경우에 이제 매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주민분들 중 일부가 동의를 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이게 사업 진행이 사실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 지역 내에서 사업을 하시게 되면 이런 사업의 어려움을 조금 더 해소해 드리고자 도입된 제도입니다. 가로주택 정비 사업의 경우에는 원칙은 매도 청구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공공시행자 단독 시행할 경우에 토지 수용도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제도 완화 사항인데요. 그 도정법에서 정하고 있는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과 비교해서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이 또 다른 어떠한 혜택이 있느냐를 지금 표로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지금 여기서 보시면
재개발, 재건축 사업과 달리 투기과열지구에서도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시행하시게 되면 조합원 지위 양도나 입주권 전매가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가능한데 8월 4일부터 법이 개정되면서 지금 그 조합원 지위권 양도 같은 경우에는 개정되는 사항을 확인하셔서 진행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당첨 제한입니다. 재당첨 제한의 경우 이제 무조건 이게 제한이 있는 건 아니고 규모별로 상이에요. 주택을 이제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이제 30세대 이상인 경우에 그 남은 주택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재당첨 제한에 걸리시게 됩니다. 나머지 사항은 육안으로 한번 쭉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소규모 주택정 비 관리 지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소규모 주택정 비 사업은 그냥 단위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이 관리 지역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단위 사업으로 진행하다 보면 이제 내 사업지만 정비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변의 도로나 아니면 생활 SOC나 이런 것들이 대규모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과 다르게 단지로 구성되는 게 아니라 그 사업지만 국한돼서 발전이 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진행됐던 사업지들을 쭉 보시면 주변은 다 낮은 저층 주거지인데 자연주택 정비 사업으로 된 사업지만 가보시면 다세대 주택만 이렇게 덩그랗게 네모나게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사항들을 완화하고 이제 계획적으로 수립해서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을 하고자 관리지역 제도라는 것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관리지역 제도는 공공주도 3080 플러스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안 발표 중에 하나인데요. 다음 내용 보시면 소규모 주택정 비 관리지역 후보지를 선정하기 위해서 국토부에서 1차, 2차 공모를 통해서 29개의 소규모 주택정 비 관리지역 후보지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3차로 서울시에서 모아타운이라는 공모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제 23일 이후에 아마 발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4차로는 지금 경기 6대 광역시 국토부 합동 공모를 해서 지금 진행 중이고 아직 발표는 되지 않았습니다. 이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 지역을 도입함으로써 어떠한 것들이 좋아지느냐,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을 일단 활성화시키실 수 있고, 그리고 도로 확충이라던가 이제 주민공동이용시설, 공원, 그리고 어린이집 이런 그 기반 시설들, 생활 SOC들을 확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난개발을 방지하면서 사업을 하는 곳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점주 여건도 환경을 개선하겠다라는 목적이 있습니다. 소규모 주택정 비 관리지역 개념도인데요. 지금 여기서 보시면 기존에 이제 저층 주거지들이 있는 상황에서 자율주택 정비 사업을 한다던가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한다던가 했을 때 지금 가로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 확폭이 되거나 환경이 좋아지진 않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전체를 관리 지역으로 묶으면서 안에 이제 도로를 확폭한다던가 이제 주민분들 그 사업을 했던 곳뿐만 아니라 그 인근 주민분들도 이용할 수 있는 생활 SOC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관리지역 안에서 생활 SOC를 설치하고 기반시설을 설치할 경우에 국비를 150억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관리지역 대상인데요. 이 관리지역에는 이제 아무렇게나 여기 관리지역 하고 싶어요 라고 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관리지역을 지정할 수 있는 요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먼저 그 사업 구역이 전체 관리지역 구역이 10만 제곱미터 미만이어야 되고요. 그 관리 구역 안에서 노후불량 건축물이 50%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서 이 제외지역에 해당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이 제외지역이라 함은 공공재개발, 도심 공공주택 복합시설 사업 등이 이제 타사업 이런 것들이 진행되지 않는 곳, 타사업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곳에서 가능하고 이제 도정법에서 정하고 있는 정비구역이나 정비예정구역도 관리지역으로는 지정하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재정비 촉진지구나 도시개발구역도 지정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관리지역 지정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리계획을 제안을 해야 하는데, 이제 관리계획 제안은 공기업이 하거나 시장 군수가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공기업이 제안한 방식은 많지는 않고, 시장 군수,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관리계획을 수립하셔서 그 관리계획이 타당한지를 이제 그 시군구에 입안을 요청하시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관리계획을 수립을 해서 관리계획을 제안을 하셔야 되고, 그 관리계획이 지정고시가 되어서 이제 관리지역으로 되게끔 시도지사에게 관리계획 승인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시도지사는 승인 요청을 받아서 위원회 심의를 통해 원안 가결을 받게 되면 이제 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가 되면 이제 공공이나 민간에서 그 관리계획 수립된 내용에 따라서 자유주택을 하거나 가로주택을 하거나 소규모 재개발 재건축을 하거나 시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관리계획 수립은 저층 주거지의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 소규모 주택 정비 추진을 위해서 블록별로 정비 계획과 기반시설 계획 등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뒤쪽에 보시면 관리계획에 포함할 수 있는 내용들에 대한 설명인데요. 먼저 관리지역의 규모나 정비 방향, 그리고 토지 이용 계획, 거점 사업에 관한 계획. 이 거점 사업이라는 건 뭐냐면 시장 군수나 LH가 조합이나 주민 합의체랑 같이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에 대한 추진 계획, 건폐율, 용적률 등 밀도 계획, 임대주택 공급에 대한 계획, 그리고 용도 지역에 대한 지정 및 변경에 관한 계획, 그리고 특별건축구역 및 특별 가로구역에 관한 계획, 공공주택 사업, 도시재생 사업 시행 계획이나 사업 시행 시기나 재원 조달 계획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리계획 수립 절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어느 곳에 도로 확폭이 필요한지, 어느 곳에 공원이나 어린이집, 그리고 노인정 이런 것들이 필요한지에 대한 수요 조사를 위해서 기초조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 기초조사를 통해서 어느 곳에 이런 시설들이 들어가는지 합당한지가 정해지시면 관리계획을 작성하게 되시고요. 그 관리계획을 관련 부서 협의를 통해서 협의를 하신 다음에 주민 의견 청취와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주민 의견 청취나 지방의회 의견 청취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필수 사항은 아닙니다. 지자체에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시면 진행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리계획에 대한 의견의 그런 사항들이 반영이 다 되었다 하면 이제 시도지사에게 관리계획 승인 요청을 시장 군수가 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러면 승인 요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주민공람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4일 동안 주민공람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 절차가 끝나면 지방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원안 가결이 되면 관리계획이 승인 고시가 되고, 이 승인 고시된 것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규모 주택정 및 관리지역을 했을 경우에 어떠한 인센티브가 있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로주택 정비 사업의 경우 아까 앞서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가로구역으로 둘러싸인 전부나 또는 일부에서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가로구역의 요건의 가장 기본적인 게 6m 이상의 도로거든요. 근데 관리지역에서 사업을 시행하실 경우에는 이 6m 도로에 둘러싸여 있지 않아도 가로구역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면적의 확대입니다. 제가 앞서 설명드리긴 했는데 관리지역에서 사업을 할 경우에는 10,000제곱미터가 아니라 20,000제곱미터까지 확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공공이 단독으로 시행할 경우에는 토지 수용이 가능하고요. 자율주택 정비 사업의 경우에는 주민 전원의 합의로 추진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관리지역 안에서 할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의 5분의 4 이상이거나 토지 면적 기준의 소유자가 3분의 2 이상 합의가 되면 나머지 동의를 하지 않는 소유자들에 대해서 매도 청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자율주택 정비 사업을 할 수 있는 대상 지역에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관리 지역은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관리 지역이 포함됨으로써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인지 정비사업 해제 지역인지 이런 것들 확인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소규모 주택정 비 관리 지역이다 라고 하면 자율주택정비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 다음 건축규제 완화 사항인데 여기서 가장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 부분이 용도지역 상향입니다. 만약에 소규모 주택정 비 관리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관리계획 내용에 용도지역 상향에 대한 내용은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1종 일반 주거지역이나 2종 일반 주거지역이 2종 일반 주거지역이나 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용도 상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대지 경계선 이격거리 완화나 인동간격 완화, 공동이용시설 용적률 특례를 혜택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거점 사업으로 시행할 경우에 통합 개발이 가능합니다. 이 통합 개발이라는 건 뭐냐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하는 연접한 구역이 두 개가 있어요. 그러면 그 두 개를 따로따로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합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이제 조합도 하나가 되는 거고 거기서 용적률이나 이런 규제들도 두 개를 하나의 단지로 보고 이제 한쪽으로 용적률 더 많이 지으실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완화받으실 수 있는 사항들을 말합니다. 다음으로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지역 국비 지원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제가 앞서서 그 관리지역 내에서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생활 SOC를 설치할 경우에 국비를 150억까지 받을 수 있다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지금 기반시설을 뭐 아무거나 설치하신다고 그걸 지원을 받으실 수 있는 건 아니고 여기서 정하고 있는 정비기반시설 3종 그리고 공동이용시설 5종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 150억을 가지고 이 시설들을 설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국비를 어디에 쓸 수 있느냐라고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부지 매입비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기반시설 설치하기 위해서는 도로도 확폭해야 되고 기반시설 어린이집이나 경로당 이런 거 지으려면 땅이 필요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 땅을 구입을 해야 되는데 땅을 구입하는 비용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국비를 전체 다 사용하실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국비가 만약에 150억이면 거기서 50%를 넘으실 수가 없어요. 75억까지만 부지 매입비로 사용할 수 있고 만약에 부지 매입비가 80억이다. 그러면 75억까지만 국비를 사용하고 나머지 5억은 지방비에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관리계획 수립비로 쓰실 수 있는데 이게 처음에 최초 수립할 때의 비용으로는 쓰실 수는 없고 최초에는 지자체에서 자체적인 지방비로 관리계획 수립하는 용역비로 사용을 하시고 나중에 국비 대상 선정 평가에서 선정이 됐다. 그래서 국비를 받으실 수가 있다. 라고 하면 그 비용을 쓴 걸 나중에 국비로 받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계획을 변경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처음에 수립했던 계획이 쭉 이어지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계획을 변경해야 한다, 그래서 용역을 해야 한다 라고 하면 1회에 한해서 국비를 이용해서 변경하는 용역비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빈집정비 사업비로도 쓸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거나 기반시설 또는 공동이용시설 설치 이러한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서 지원이 가능한 거고요. 빈집을 철거하거나 빈집을 매입하는 데 있어서 빈집정비 사업에 드는 비용을 일부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단 국비 신청 절차입니다. 국비 신청 절차는 관리계획을 수립을 완료하고 나서 이제 관리 지역으로 지정 고시가 되고 나면 통합지원센터를 통해서 국비지원 공모에 신청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국비지원 신청을 하시고 나면 종합평가 3단계에 걸쳐서 종합평가를 받으시게 되고 그 평가가 끝나고 나면은 결과를 통보해 드리고 이제 지방비를 매칭하신 다음에 그 국비 교부금을 해년마다 받으실 수 있도록 교부하고 있습니다. 국비를 아까 최대 150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무조건 150억을 받으실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세 가지 유형에 따라서 150억, 120억, 80억 한도까지 그 내에서 국비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확산형의 경우에는 실현 가능성과 확산성 기준 모두 충족했을 경우에 150억으로 신청하실 수 있는 거고 지원형의 경우에는 실현 가능성이나 아니면 확산성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120억까지 신청하실 수 있고
촉진형의 경우에는 이 두 가지가 다 해당이 되지 않지만 여기가 꼭 정비가 필요한 지역이다라고 판단이 되었을 경우에는 80억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게 국비를 지원받으실 때 지방비를 꼭 매칭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국비를 150억 받겠다. 그럼 지방비를 무조건 150억 매칭을 하셔야 되고요. 우리가 40억만 받겠다. 그럼 40억을 지방비를 매칭하셔야 국비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실현 가능성과 확산성의 기준이 뭐냐라고 물으실 텐데 이 실현 가능성이라는 건 관리지역 내의 공동주택 부지 비율이 40% 미만이고 주택 접도율이 40% 초과인 지역을 말합니다. 이 공동주택 부지 비율을 왜 40% 미만일 경우에 실현 가능성이라고 보게끔 했느냐. 이게 공동주택 부지가 많을수록 사업성이 떨어져요. 단독주택 부지가 많아야 그 단독주택 부지의 건물을 지었을 때 용적률을 더 높게 가져가고 사업성을 더 좋게 가져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항목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 확산성 같은 경우에는 관리지역 내에서 추진 중인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근데 그냥 우리 추진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조합이 설립되어 있거나 주민합의체가 설립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제 국비를 신청하실 때 신청 방법인데 이 국비 신청은 사실 주민분들이 하시는 게 아니라 지자체에서 신청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이 있다라고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전 컨설팅이요. 이게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사실 주민분들도 이거 어떻게 수립해야 되는지 모르고 지자체 담당자분들도 이게 어려우실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소통센터를 통해서 관리계획 수립할 때 제도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 컨설팅 받으실 수 있고 국비지원 신청을 하셨을 때 국비지원 신청하기 전에 서류를 꾸리는 단계에서 내용을 검수받는 등 이제 사전 컨설팅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정기적으로는 이제 한 번에 한해서 이제 정기 컨설팅을 받으실 수 있는데 그 외에 뭐 간단한 상담이 이런 것들은 수시적으로 저희가 유선으로 상담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문의사항은 소통센터로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에 대한 개요와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 지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제가 드린 설명이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